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클라라 마리아 바구스의 영혼의 향기입니다. 영혼의 향기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인간의 영혼에 관한 시적이고 철학적인 소설입니다. 클라라 마리아 바구스가 쓰고 청미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3) 다음 금요일 이른 아침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는 소리도 없이 유리 세공소에 나타났다. 아무 말도 없이 그는 개업과 휴업을 알리는 작은 알림판을 돌려놓고 문을 안에서 잠갔다. 그의 움직임은 정말이지 인간이 만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것은 전혀 편하다고 할 수 없는 위협적인 정적이었다. 등에 날아와 꽂히는 시선만으로도 아비브는 손님이 온 것을 알아차렸다. 아비브는 등을 돌렸다. 역광 탓에 아비브는 검은 남자의 얼굴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 남자가 매장 탁자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실루엣은 또렷해졌으며 각이 지고 어두운 얼굴의 윤곽이 선명해졌다. 카민스키는 자신의 검은 동공에 아비브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바짝 다가왔다. 동공에 비친 얼굴은 갈수록 커지다가 동공의 검은 빛에 집어삼켜지고 말았다. 카민스키는 두 손가락을 부딪히며 딱소리를 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비브는 허리를 숙여 계산대 아래에 있는 선반에서 완성된 유리병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이것이 손님이 주문하신 50개 가운데 첫 번째 완성품입니다. 아비브가 말했다. 손님의 스케치에 맞는 독특한 유리병은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카민스키는 첫 번째 병을 둘러보며 잠깐 살피고는 이내 고개를 들어 아비브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그는 청년에게 대뜸 호통부터 쳤다. 그런 다음 카민스키는 병을 탁자에 사정없이 내리쳤다. 산산조각이 난 병의 유리 조각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내가 자네에게 가져다준 견본은 어디 있나? 그는 퉁명스럽게 다그쳤다. 아비브는 다시금 허리를 숙여 선반에서 견본을 꺼내 유리 조각이 수북한 탁자 위에 놓았다. 견본은 깨진 유리병과 아주 섬세한 뉘앙스까지 똑같았다. 여전히 화가 난 목소리로 카민스키가 호통을 쳤다. 더 섬세해야만 해. 깔때기 모양의 병목이 더 길어야만 한다고. 아비브는 조금도 흔들리는 기색 없이 종이와 연필을 가져와 가벼운 손놀림으로 스케치하고는 종이를 카민스키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손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모델이 아닌가요? 아비브의 섬세한 손재주와 상상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내심 놀란 카민스키는 고개만 끄덕였다. 월요일에 원하시는 모델의 첫 제품 3개를 받으러 오시죠. 그것은 완벽할 겁니다. 말을 마친 청년은 돌아서서 작업장으로 들어가 카민스키의 설계대로 완성한 향수병을 가져왔다. 카민스키는 아직 온기가 남은 병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돌려보며 손가락으로 몇 차례나 쓰다듬더니 마개를 열고는 코로 가져가 마치 진짜 향수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냄새를 맡고는 다시 마개를 닫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야말로 완벽했다. 의사는 아비브에게 그 섬세한 솜씨와 재능에 놀란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며 고개만 끄덕이고는 이렇게 물었다. 이 향수병으로 나는 자네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가? 전체 계산서에 넣겠습니다. 아비브는 올곧은 자세와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청년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점을 들키지 않으려 카민스키는 아비브의 손을 잡고 짐짓 힘주어 악수했다. 허세를 부리느라 어찌나 꽉 쥐었는지 아비브의 손에서 우둑하는 소리가 났다. 카민스키는 모자를 흔들고는 가버렸다. 아브라모비치 시니어, 창업주의 먼 후손은 배달을 갔다가 가게로 돌아와 유리 조각들을 쓸고 있는 아비브를 보았다. 뭐가 깨진 모양이로구나, 아비부. 그저 자신이 뭘 주문했는지조차 모르는 화난 고객이 그런 것뿐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는 제가 만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 없다, 얘야. 인생을 살며 배워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유리세공사는 자신보다 더 나은 솜씨를 가진 유리세공사의 비판만 중요하게 들어야 해. 예술가는 자신보다 더 노련한 예술가의 가르침만, 와인 담그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잘나는 와이너리 주인의 가르침만 받아야 하지. 손으로 하는 일뿐만 아니라 머리로 하는 일도 마찬가지란다. 누가 너의 작품을 비판하거든 그 사람이 너보다 더 잘 알거나 경험이 더 많은 경우에만 그 비판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렴. 너의 작품과 견줄 만한 것을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의 비판은 들어줄 하등의 가치가 없어. 그런 비판은 질투나 공연한 화풀이일 따름이니까. 질투는 어차피 이도저도 아닌 얼치기가 자신의 약한 성격을 숨기려고 부리는 심술에 지나지 않아. 그리고 화풀이나 일삼는 사람은 인생을 살며 그저 추한 험담만 늘어놓을 뿐이야. 그런 사람의 악의적인 비판은 작품의 잘못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의 문제만 드러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브, 어리석은 사람이 너의 작품을 흠잡는 것은 오히려 너를 칭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그런 비판을 전혀 수긍하지 않으니까.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익힐 때 인생은 절로 성공의 길을 열어가는군요. 아비브가 말했다. 아브라모비치는 젊은이의 어깨를 다독였다.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우선 창조자가 얼마나 작품을 잘 다루는지에 달려있지. 다음으로 작품을 보는 사람의 영혼이 작품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작품 안에 담긴 것을 가려볼 줄 아는가에 달려있어. 카민스키 14. 그것은 그의 첫 번째 기회였다. 우연히 적당한 때 알맞은 곳을 찾은 덕에 카민스키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된 상태였다. 그는 잔뜩 기대를 품은 채 죽어가는 젊은 남자의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무자비한 열이 청년을 급습해 힘을 되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금 그는 죽음과 싸운다. 방 안에서 죽음은 그 어두운 기운을 뿜어낸다. 잔혹하게 급습한 운명에 어리나간 청년의 부모는 병상 발치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카민스키는 완전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가방을 열어
그 안에서 자신이 50개 주문했던 크리스털 병 중에 하나를 꺼냈다. 그는 병마개를 빼고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젊은 환자를 굽어보며 등으로 부모가 보지 못하게 시선을 가렸다. 파렴치하게도 그는 비탄에 빠진 부모가 지켜보지 못하는 순간을 이용해 환자의 입에 깔때기 모양의 병 입구를 들이대고 그의 마지막 숨결을 병에 잡아넣었다. 재빨리 병을 닫은 카민스키는 부모가 눈치채지 못하게 병을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젊은 남자의 부모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는 어머니의 어깨를, 다른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다. 미안합니다. 제가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제 두 분이 아드님과 마지막 작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의사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카민스키가 말했다. 카민스키는 겉으로만 안타까운 척했을 뿐 그의 내면은 심드렁하기만 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이 친자식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지 못했다. 그는 한 사람에게서 생명이 온전히 빠져나가고 오로지 빈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을, 이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오로지 슬픔만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이 슬픔은 누군가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껍데기를 부숴버리려 위협한다는 것도, 슬픔에 빠진 사람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손길이 없이는 쉽게 회복할 수 없다는 것도,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관심을 베풀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카민스키는 알지 못했다. 부모는 고개를 들고 죽은 아들을 바라보며 두 손을 털썩 무릎에 떨어뜨렸다. 어머니의 창백하고 깡마른 손이 무릎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울부짖고 싶어 입을 열려 했으나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깨물고 얼굴과 양팔을 부들부들 떨었다. 아버지의 몸도 들썩거렸다. 그는 주먹을 꼭 쥐고 자신의 허벅지를 내리쳤다. 마치 그렇게 하면 이 상황이 변하기라도 할 것처럼. 그러나 그 자신은 이 순간 마지막 희망조차 산산이 부서져 먼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잘 알았다. 카민스키는 부모의 어깨에서 손을 거두고는 말없이 사라졌다. 15. 그의 앞에 병이 놓였다. 작은 창문을 통해 흘러드는 몇 줄기 햇살이 크리스털을 통과하여 병 안에 있는 액체방울을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게 한다. 카민스키의 첫 번째 영혼 엑기스이다. 그는 향수병을 조심스럽게 들어 병에 이름표를 붙였다. 그런 다음 다시 병을 탁자의 증류기 옆에 내려놓았다. 카민스키는 가죽 장정을 한 노트를 펼치고 펜에 푸른 잉크를 듬뿍 묻히고는 노트의 속표지에 장중한 글씨체로 이렇게 썼다. 영혼 카탈로그, 주인 아르투어 카민스키. 카민스키는 다음 쪽을 펼쳐 이렇게 적었다. 야콥 레벤슈타인, 22세. 그는 50개의 병 가운데 빈 것 하나의 무게를 쟀다. 그런 다음 이 무게에 해당하는 저울추를 골라 천칭 저울의 한쪽 판에 놓았다. 이제 카민스키는 영혼 엑기스를 담은 병을 다른 한쪽 판에 놓았다. 빈 병에 해당하는 무게는 이미 로마 제국에서 썼던 실리쿠아라는 이름의 청동 동전에 맞먹는 0.189g이다. 영혼을 담은 병은 확실히 더 무거웠다. 그래서 카민스키는 실리쿠아를 무게가 1.137g인 스크리플룸으로 바꾸었다. 여전히 저울은 영혼을 담은 쪽이 더 기울어졌다. 의사는 스크리플룸을 빼고 무게가 3.411g인
드라크마를 놓았다. 이제 저울의 양쪽은 거의 균형을 잡았다. 물론 영혼 엑기스 쪽이 약간 더 무거웠다. 카민스키는 드라크마의 실리쿠아를 하나씩 올려가며 무게를 맞추었다. 3개째 실리쿠아를 올려놓았을 때 드디어 균형이 딱 맞았다. 드라크마 하나와 실리쿠아 3개의 무게가 정확히 영혼 엑기스의 무게였다. 천칭 저울은 완벽한 균형으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카민스키는 자신의 카탈로그에 이렇게 썼다. 3.978g 영혼 엑기스 1000원 그대로. 카민스키는 노트와 펜을 옆으로 치우고 1000원 그대로의 영혼 엑기스를 침착하게 증류기의 가열통 안에 넣고 끓였다.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냉각 유리관을 거치며 다시 액체로 변하면서 유리 용기 안으로 방울방울 떨어졌다. 위쪽의 플라스크에는 영혼의 가벼운 성분이 모였다. 카민스키는 이것이 그 어떤 악한 성분도 깨끗이 분리해낸 영혼의 가장 순수한 성분, 곧 선한 성분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아래쪽 플라스크에는 액체가 실처럼 가늘게 흘러내리며 영혼의 무거운 성분이 모였다. 카민스키는 이것이 영혼의 순수하지 않은 부분, 곧 악한 성분이라고 보았다. 이 얼마나 대단한 발명인가. 영혼을 증류하다니. 정말이지 주도 면밀한 방법이다. 위대한 의사 카민스키는 실제로 영혼 엑기스를 2개의 다른 성분으로 나누는데 성공했다. 그는 각각의 엑기스의 무게를 재어 각기 다른 병에 부었다. 이름표에는 청년의 이름과 함께 가볍고 순수한 성분에는 L이라고, 무겁고 탁한 성분에는 S라고 썼다. 그런 다음 영혼 카탈로그에 이렇게 적어 넣었다. 3.0g 가벼움, 0.5g 무거움, 0.478g은 증류하는 과정에서 증발해 버렸음. 이제 카민스키 앞에는 2개의 작은 병이 있다. L 향수병의 영혼 엑기스는 크리스털을 통해 그 어떤 불순물도 없이 영롱한 맑은 빛을 발했다. S 향수병의 영혼 엑기스는 마치 홍차를 아주 묽게 희석한 정도로 흐릿했다. 카민스키의 2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그는 인간의 마지막 숨결, 휙 날아가 버려 잡기 힘든 마지막 숨결을 붙잡아 영혼의 본질을 2개의 크리스털 병에 잡아두는데 멋들어지게 성공했다. 그것도 거의 상실 없이. 단지 극소량만이 증발해버렸다. 이런 눈부신 성공을 거두다니. 그는 손가락 끝으로 2 향수병을 마치 자신의 자식인 양 어루만졌다. 이 작은 병은 본래 있을 수 없는 것, 죽음을 부르는 죄악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카민스키는 해냈다. 너무도 간단하게 이루어진 성공에 카민스키는 얼떨떨하기만 했다. 젊은 영혼의 생명 엑기스를 이처럼 손쉽게 차지하다니. 이제 필요한 일은 영혼 엑기스를 뽑아낸 것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지 검증해 보는 것이다. 카민스키는 젊은 야콥의 영혼을 실제로 사로잡았을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착각한 허튼 소동에 지나지 않을까? 그거야 자기 실험을 해보면 알지. 카민스키는 중얼거렸다. 물론 아주 신중하게 시작해야만 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볍고 맑은 엑기스가 영혼의 선한 특성을 이루는 것이라면 이 엑기스를 과도하게 섭취했다가는 내 전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 아직은 이 엑기스가 내 안에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나는 알지 못해. 만약
양심의 가책을 자극한다면 내가 계획을 완수하는데 방해가 될 거야. 반대로 탁한 성분을 너무 많이 섭취했다가는 어차피 썩어가는 내 영혼을 완전히 짓밟아 완벽한 영혼을 누려보자고 했던 내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 거야. 순수한 성분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는 점은 이내 분명해졌다. 만약 이 성분으로 심장이 너무 물러터진다면 곧바로 탁한 성분으로 교정해 줄 수 있지 않은가. 신중하게 카민스키는 병마개를 열고 영혼 엑기스 한 방울을 자신의 손등에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향수 냄새라도 맡듯 코를 엑기스에 대고 킁킁거렸다. 놀라웠다. 이 작은 한 방울은 실제로 향기를 발산했다. 아주 부드럽고 미세하면서도 뭔가 연상시키는 냄새였다. 그것은 은방울꽃 혹은 백합의 가벼운 향기였다. 카민스키는 혀끝으로 손등을 핥았다. 엑기스는 혀를 맴돌다가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았으며 대단히 부드러웠다. 돌연 입안을 가득 채운 생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비단처럼 부드러우면서 따뜻한 물이 온몸을 관통하는 느낌이었다. 불현듯 카민스키의 내면에는 책이 한 권 펼쳐졌다. 카민스키는 몇 분의 1초라는 극히 짧은 순간에 야콥 레벤슈타인의 주마등처럼 펼쳐지는 인생을 읽을 수 있었다. 카민스키는 청년이 살아 경험한 감동의 순간을 고스란히 맛보았다. 카민스키는 뭐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느꼈다. 그런 것을 설명할 언어는 없었다. 그것은 따뜻하고 선한 무엇이었다. 그러자 인생에서 처음으로 카민스키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래, 바로 이 눈물이다. 이 눈물 덕분에 카민스키는 지금껏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온 모든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상상할 수 없던 것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졌다. 영혼의 순수한 엑기스는 특별한 성격, 재능, 덕성 외에도 한 인간이 살며 겪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간직하는 모양이다. 영혼은 그 안에 인생 전체를 담았다. 한순간 카민스키의 거칠어 보이기만 하던 인상이 기묘하게 풀리며 아주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보였다. 카민스키는 인생을 살며 처음으로 깊고도 만족스러운 호흡을 했다. 그리고 감격했다. 지금껏 50여 년 험난한 인생에서 그는 검은 숨만 토해냈을 뿐 이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 비인간적인 카민스키는 이제 인간적이 되었다. 그는 누군가를 안아주고 싶은, 야콥의 부모를 위로해주고 싶은, 그들에게 아들을 돌려주고 싶은 충동, 그렇다.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지금은 홀로였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끌어안았다. 생동하는 느낌은 찾아왔을 때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카민스키의 영혼의 늪에서는 익숙한 냄새가 피어올랐으며 그의 입안은 텁텁하기만 했다. 따뜻한 느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다시금 그의 심장은 음습함의 지배를 받았고 그의 냉혹함이 이내 돌아왔다. 한동안 카민스키는 자신이 발견한 것에 압도당해 얼떨떨한 기분이었다. 그 보잘것없는 한 방울의 영혼이 그처럼 심오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오묘함을 카민스키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럼 이 가볍고 순수한 엑기스를 남김없이 마셔버린다면 그 느낌은 정말 엄청나리라.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의 선한 부분들을 섞은 칵테일을 마신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폭발적일까. 인간의 마지막 숨결로 영혼을 사로잡아 병에 담아둘 생각을 하다니 이 얼마나 천재적인 발상인가. 영혼 엑기스는 그 영혼의 모든 성분이 담겨 있다. 카민스키는 이처럼 간단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인생 전체를 마지막 숨결로 잡아두다니. 자신의 명석한 머리로 이 신비가 품은 비밀을 풀어낼 수만 있다면 카민스키는 완벽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 영악하고도 교활한 수법으로 그는 심지어 자신만의 유일한 영혼을 창조할 수 있다. 좌절 일보 직전에 이르렀던 카민스키는 이 암울한 상황을 모든 것이 보상되고도 남을 승리로 바꾸어냈다. 의사는 맑은 엑기스가 담긴 병의 이름표와 영혼 카탈로그에 해당하는 칸에 그 짧은 순간 동안 경험한 청년의 인생 특징을 기록했다. 선의, 호의, 평화로운 영혼. 이제 그의 눈길은 탁한 액체가 담긴 병으로 향했다. 그는 또한 이 병의 마개를 열고 한 방울을 자신의 손목에 떨어뜨렸다. 이번에도 그는 코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는 콧잔등을 강하게 찡그렸다. 향은 마찬가지로 미세하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신맛이 났다. 카민스키는 혀끝으로 그것을 핥고는 얼굴을 찡그렸다. 몇 분의 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입안에 쓴맛이 가득 퍼졌다. 카민스키는 속에서 분노와 광기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가 아주 익숙하게 아는 감정이다. 카민스키는 갑자기 탁자를 쾅 하고 내리쳤다. 두 개의 병은 심하게 흔들려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이번에도 나쁜 감정들은 지극히 짧은 순간에 타올랐다가 이내 사그라졌다. 카민스키는 탁한 액체가 담긴 병의 이름표와 영혼 카탈로그에 해당하는 칸에 이렇게 메모했다. 분노, 광기. 처음으로 수확한 영혼을 두고 카민스키는 이렇게 기록을 완성했다. 야콥 레벤슈타인 22세 3.978g 영혼 엑기스 천연 그대로 증류 이후 3.0g 가벼움 맑은 엑기스 추출된 특성 선의 호의 평화로운 영혼 0.5g 무거움 탁한 엑기스 추출된 특성 분노 광기 0.478g은 증류하는 과정에서 증발함 한 방울의 효과는 대략 1분 뒤에 사라짐. 드디어 광란의 막이 올랐다. 마지막 숨결로 인간 영혼을 간단하게 사로잡아 증류기를 써서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으로 분류하며 심지어 그 특성까지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카민스키는 이날부터 영혼 사냥꾼이 되었다. 이제부터 그의 곱비 풀린 야심은 도시 전체에 위협을 가하리라.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비브 16 이날 밤 달빛이 무척 밝아서 머리 위의 하늘은 터키옥의 지푸름을 펼쳐놓았다. 지푸른 하늘은 마치 잔잔한 호수의 수면 같았다. 다른 물속에서 하늘거리는 수초 사이에서 환히 빛나는 하얀 꽃처럼 보였다. 아비브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물에 뛰어들고 싶었다. 그럼 정신이 맑아져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아비브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침이 잠옷을 벗었을 때 아비브는 근무 시작을 몇 시간 앞둔 이른 시점이었음에도 아직 잠든 도시를 향해 걸어갔다.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아침 햇살에 따스하고 부드러운 느낌과 신선한 향기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깨웠다. 아직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아비브는 이 고요함을 즐겼다. 정원이 딸린 어떤 집에 가까워졌을 때 아비브는 집 앞에 마차가 한 대 서 있는 것을 보고 발길을 멈추었다. 검은 외투에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든 남자가 서둘러 계단을 내려왔다. 그 뒤로 2명의 상역군이 관을 들고 따랐다. 아비브는 남자들을 관찰했다.
모자를 쓴 남자는 의사로 보였다. 검은 외투로 몸을 감싼 모습이 꼭 석탄 같았다. 그의 각진 얼굴은 보는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었으며 그의 태도는 위협적이었다. 아비브가 그를 알아보는 데에는 몇 분이면 좋겠다. 그는 카민스키였다. 이 남자가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 늘 가까이 지낸다는 것이야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째 거꾸로 죽음이 그를 찾아다니는 것은 아닐까? 멀리 있다가 그에게 들키면 혼쭐이라도 날까 두려워서. 아비브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다. 도로 건너편의 집은 무어라 설명하기 힘든 어떤 기운으로 아비브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는 의사가 다음 길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관이 마차에 실리고 마차 바퀴가 둔중하게 덜컹거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러자 아비브는 집으로 다가갔다. 대문은 열린 채 그대로 있다. 그런데 이 무슨 기묘한 광경일까? 정원은 구석구석까지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다. 꽃은 단 한 송이도 흙에서 고개를 내밀지 않았다. 덤불은 말라 비틀어졌으며 색을 잃은 나무에는 잎들이 시들어 무겁게 달려 있었다. 지금은 봄인데 정원은 왜 이리도 황량할까? 여기서 뭐 하세요? 누군가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비브는 움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대문에 상냥해 보이며 깃털처럼 가벼워 보이는 곱슬머리의 소녀가 초록 옷을 입고 서서 동그랗게 뜬 눈으로 아비브를 바라보았다.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긴 곱슬머리는 물살의 소용돌이처럼 굽이쳤다. 황량한 정원에서 소녀는 겨울 한복판에 핀 꽃처럼 빛났다. 문이 열려있더구나. 아비브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정원을 보고 싶어서. 정원을 본다? 일종의 취미생활이지. 그럼 분명 여기에는 아무것도 구경할 게 없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으니까요. 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야 이 집에 살던 노인은 아주 못된 사람이었으니까요. 꽃을 전혀 돌보지 않았니?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노인이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이 정원은 아주 희귀한 꽃들로 매우 아름다웠어요. 그랬는데 해가 갈수록 꽃이 줄어들었죠. 노인은 죽었어요. 주변의 분위기를 독하게 만드는 사람이 죽었으면 기뻐해도 되는지 저는 궁금해요. 어쨌거나 저는 좋아요. 아마도 이제 다시 이런저런 꽃들이 이 흙에서 피어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여기에는 꽃이 더는 피지 않았다는 거니? 그렇게 물어보신다면야 노인의 고약한 성격이 집과 정원을 망가뜨렸다고 해야겠네요. 이리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소녀는 길을 잃은 씨앗이 정원 언저리에 피운 듯한 외로운 초롱꽃 세 송이를 꺾어들고는 집의 현관에 이르는 계단을 올라갔다. 어서 이리 오세요. 소녀는 황량한 정원에 뿌리가 박힌 것처럼 서 있는 아비브를 돌아보며 말했다. 소녀는 손잡이를 잡고 육중한 나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다. 마침내 아비브는 소녀의 뒤를 따랐다. 아비브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는 방금 전에 주인이 죽은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전혀 없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의심연스러웠다. 아비브는 사람이 살지 않는 텅 빈 집을 예상했지만 마치 집의 벽들이 그에게 무어라 속삭이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곳은 집주인의 작업실이었다. 퀴퀴한 냄새가 아비브의 코를 찔렀다. 마치 차갑고 냄새나는 손이 목덜미를 움켜잡은 듯한 느낌이 들어 아비브는 흠칫 몸을 떨었다. 그는 얼른 문을 다시 닫았다. 그는 음습하고 썩어가는 공기로 숨이 막힐 것만 같은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아비브는 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사이에 소녀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아비브는 소녀의 뒤를 따랐다. 여기서도 썩는 고약한 냄새가 나
아비브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소녀는 뭔가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렸다. 그런 다음 찬장에서 유리잔 하나를 꺼내 물을 채워 탁자 위에 놓았다. 아비브는 의아한 눈빛으로 소녀를 보았다. 이걸 자세히 보세요. 소녀는 이렇게 말하며 꺾어온 초롱꽃을 잔에 넣었다.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순식간에 초롱꽃은 시들었다. 신선한 물인데. 이 추악한 노인이 집과 정원에서 일체의 생기를 빼앗아 버렸어요. 심지어 물도 생명력을 잃었죠. 이 집에 수도관을 흐르는 즉시 물은 독이 되고 말아요. 소녀는 누군가 엿듣는 게 아닐까 걱정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이 노인은 검은 영혼을 가졌어요. 아저씨는 그의 얼굴을 봤어야 해요. 얼굴 곳곳에 혹이 난 데다가 다크서클이 어찌나 선명한지 꼭 새겨놓은 것처럼 기괴했어요. 그의 눈길은 차가운 바람처럼 심장을 찔렀어요. 그와 너무 오래 접촉하는 사람의 정서는 머자나 기묘하게 소름 끼칠 정도로 변했죠. 아저씨가 직접 보듯 이 집은 주인의 음험함을 고스란히 발산하고 있어요. 우리는 되도록 빨리 이곳에서 나가는 게 좋아요. 놀랍군. 아비브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서요. 빨리 여기서 나가요. 소녀는 이렇게 말하며 아비브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거리로 나온 아비브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소녀의 눈을 보았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유령의 소동인가? 아비브가 물었다. 노인의 땅에? 집의 곳곳에. 그래요. 집의 곳곳에. 아비브는 불안한 눈길로 소녀를 보았다. 너는 이런 괴이한 일을 어떻게 알았니? 우연은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것에는 그에 합당한 뜻이 있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숨은 뜻이 작용하는 거라고 할머니는 강조하셨죠. 실제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세상은 그 뜻대로 움직이도록 정해져 있다고 하셨어요. 소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아비브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소녀의 큰 눈망울이 말하는 것을 읽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완전히 무지한 아저씨네 하고 눈은 말했다. 소녀는 미소를 짓고는 깡충깡충 뛰어갔다. 아비브는 소녀의 춤추는 머릿결이 정원 문 뒤로 사라져 소녀의 초록옷이 풀들과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을 보았다. 다시금 아비브는 집의 앞면을 살펴보았다. 등에서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아비브는 젤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헛되이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집들도 그 주인의 본질과 분위기를 간직한단다. 너도 텅 빈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오래도록 산 사람을 느껴본 적이 있지? 17.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집 앞에서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지 아비브는 알지 못했다. 한 줄기 바람이 거리를 스치자 그 황량한 집의 말라붙은 잎들은 분명 아직 봄이었음에도 가을 낙엽처럼 소용돌이를 쳤다. 이 장면을 보며 아비브는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유리 세공소로 가는 길에 아비브는 어린 소녀들이 파스텔 빛깔의 옷을 입고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뛰어다니는 녹지대를 지나갔다. 사방에서 흙으로부터 생명의 향기가 피어오른다. 나뭇잎에서는 이슬방울이 반짝이며 생명의 갈증을 풀어준다. 아비브는 마치 유리 위를 걷듯 조심스레 풀이를 걸었다. 부드러운 꽃향기가 코를 감싸는 꽃들을 밟을까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는 한동안 쪼그리고 앉아 손을 펼치고 꽃들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에 달콤하고 가벼운 봄의 향기가 스며들었다. 이 모든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이내 사라져 덧없기만 한가. 아비브는 계속해서 거리를 걸었다. 그러는 동안 바삐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사람들은 마치 엎어놓은 유리병 속의 파리들처럼 북적거리며 한자리를 맴도는 것만 같다. 청년은 사람들의 얼굴이 판에 박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대개 영혼의 생기라고는 보여주지 않는 얼굴들이다. 흐리멍텅하고 무딘 눈길들 가운데 이따금 생기 어린 눈이 보일 뿐이다. 아비브는 사람들이 거의 시대의 꼭두각시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는 이들을 매단 줄을 누가 혹은 무엇이 잡아당길까 하고 자문했다. 사람들은 대체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았을까? 또는 감각이 말해주는 것에 귀를 기울여 보았을까? 그럼 자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맑게 보았을까? 문득 아비브는 이런 자문을 했다. 아니면 노인의 집에 구석구석 베인 죽음을 느낀 탓에 사소한 것에도 자신의 감각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왜 오늘 이 시끌벅적한 도시의 일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몸가짐이 이처럼 두드러져 보일까? 소녀가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변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어서 주지하듯 인간의 눈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찾는 것만 본다고 하지 않던가. 손으로 목을 받치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득 익히 아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도 목소리의 주인은 아비브의 생각을 염탐하고 엿들은 것만 같았다. 무의미한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물론 인생을 자신이 뜻하는 대로 살면서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지. 유감스럽게도 나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청년은 뒤를 돌아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 거린이다. 새삼스럽게 아비브는 거린이 키가 크고 수척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거린의 허리를 똑바로 편 바른 자세를 보며 아비브는 존경심을 품었다. 물론 거린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남은 아니었지만 평온하면서도 남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성격과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기품이 느껴졌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선생님도 이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떤 불만을 읽으셨나 보죠? 모두 숨가쁘게만 사느라 여유가 없어 보여요. 아비브가 물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시선을 맞추느냐 하는 문제가 아닐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병들게 하는 허튼 목표만 좇느라 허덕이지 않는가? 시대의 잘못된 이상만 따르지 않는가?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끝없는 욕구의 꼭두각시가 되고 말아. 우리는 모든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은 시야에서 놓치고 불과 몇 년 뒤에 더는 가치가 없을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젊은이, 자네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이 세월이 흐른 뒤에 자네 인생에 여전히 중요한 것일지 매 순간 자문하게. 가치가 없는 일은 아예 하지 않는 편이 좋아. 우리가 매일 발을 씻고 돌보아 주듯 영혼도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다네. 영혼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이지. 영혼을 가꾸지 않는 탓에 진정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아. 내가 말하는 진정한 인생이란
자신을 위해 준비된 바로 그 인생을 뜻해. 자신에게 맞춤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수도 없어. 실질적으로 그들은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잠깐 뜸을 들였다. 자신을 족쇄처럼 붙들어맨 인생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 수 없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지금과는 다른 무엇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처럼 많은 살아보지 못한 인생, 쓰임을 받지 못한 재능이 있는 거야. 이야기를 듣는 아비브의 눈썹이 꿈틀했다. 거리는 계속 말을 이었다. 누가 우리 인생을 망칠까? 시대의 빠른 변화에도 붉은 실타래. 개인적인 길라잡이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거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야. 붉은 실타래를 찾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람도 우리 자신이야. 서글픈 것은 거리에서 만나는 불만에 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올바른 인생을 찾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한탄만 일삼는다는 점이야. 자신을 위한 올바른 인생? 아비브는 깊은 생각에 젖어 거린의 말을 되풀이했다. 문득 아비브는 자신이 지금까지 그저 사로잡힌 인생만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그가 하는 모든 일, 심지어 유리세공이라는 일마저도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것일 뿐이다. 아비브는 지금껏 자신이 온전히 의식해서 결정해 본 일이 전혀 없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그냥 어떤 식으로든 주어진 것일 뿐이다. 물론 아비브는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기는 했지만 이는 지금껏 자신이 하는 일이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가치 있는 것인지 명확히 자문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를 아는가? 아비브는 이렇게 자문했다. 우리 각자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어. 거리는 흔들림 없이 계속 말했다. 작은 씨앗 안에 커다란 떡갈나무가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 안에는 의미심장한 미래를 위한 싹이 자라고 있어.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인생의 근사해 보이는 얼굴은 많기만 해, 젊은이. 그러나 그런 근사함은 빠르든 늦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암벽과 만나 흔적도 찾을 수 없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아. 아비브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던 소녀를 떠올렸다. 그 소녀의 눈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아저씨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지금껏 살아온 20년 넘는 인생은 단 몇 마디의 단어로 정리된다. 오랜 세월을 나타내는 빈약한 단어들,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그리고 우리 각자 안에 그처럼 많은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가능성을 쓰게 하거나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한 인간이 그처럼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가졌다면 오늘날 우리를 우리이게끔 만든 것은 누구 또는 무엇일까? 우리는 자신의 재능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어쩔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그때 아비브는 문득 죽은 노인이 떠올랐다.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 곧 밝은 영혼이나 검은 영혼을 키울 가능성을 품고 있다면 하고 아비브는 잠깐 숨을 골랐다.
선생님은 방황하는 영혼, 음울한 영혼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영향을 주어 꽃과 나무를 시들어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상상하실 수 있나요? 저는 오늘 아침 최근에 죽은 사람의 정원에서 그런 일을 보았죠. 이웃집 소녀의 말로는 그 노인의 영혼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노인의 정원은 정말이지 구석구석 모든 것이 시들고 말았어요. 흙에서 고개를 내민 꽃은 단 한 송이도 없더군요. 그리 드문 이야기는 아니야. 때때로 자연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반성하고 반추해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런 현상을 일으키곤 하거든.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야. 그 참 신비하게 들리는 이야기네요. 인생 자체가 하나의 신비지, 젊은이. 그리고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거리는 다시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비브는 홀로 서서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많은 가능성에, 신비한 인생에 놀랐다. 그렇다. 그는 세계가 놀라웠다. 아비브는 주변을 돌아보았다. 사방에서 초록으로 빛난다. 아비브는 나뭇잎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세상은 우리가 없어도 잘 굴러가. 아비브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하는 차이는 우리가 만들지. 카민스키 18. 그동안 지하 실험실로 돌아온 의사는 고약한 늙은이의 영혼을 담은 병을 가방에서 꺼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 병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시피 했다. 그저 극소량의 영혼 엑기스만이 담겼을 뿐이다. 분명 노인은 마지막 순간에 길게 숨을 내쉬었음에도 어째서 이렇게 양이 적을까? 노인은 그토록 적은 양의 생명 엑기스만 가졌던 것일까? 카민스키가 0.568g의 오볼로스와 0.189g의 실리쿠아 두 개를 엑기스의 반대편에 놓자 천칭 저울은 균형을 이루었다. 노인의 마지막 숨결, 더 정확하게 말해 사로잡힌 영혼 엑기스의 무게는 0.946g이다. 카민스키는 영혼 카탈로그를 펼쳐 이렇게 적어 넣었다. 이시도르 아른즈 펠트 76세, 영혼 엑기스 천연 그대로 0.946g. 그런 다음 카민스키는 영혼을 가벼운 부분과 무거운 부분으로 나누어 플라스크로 받는 증류 작업을 시작했다. 카민스키는 가벼운 부분을 받는 위쪽 플라스크가 거의 텅 빈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위쪽 플라스크의 바닥에는 따로 유리병에 옮겨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적은 양의 엑기스만 모였다. 아래쪽 플라스크에는 위쪽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이기는 했지만 그것도 기껏해야 0.7g에 지나지 않았다. 이 노인은 오로지 악한 생각과 행동만 일삼았던 모양이군. 나하고 똑같네. 카민스키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인간도 새 영혼을 가졌으면 손해볼 것은 없었겠군. 카민스키는 희죽 웃었다. 그는 탁한 용액을 병에 담아 세부 사항과 이름을 적은 표지를 붙여 전리품으로 확보했다. 그리고 카탈로그에 이렇게 적어 넣었다. 이시도르 아른즈 펠트 76세, 영혼 엑기스 천연 그대로 0.946g, 증류 이후 0.0, 가벼움, 맑은 엑기스, 쓸 수 없는 양, 0.757g, 무거움, 탁한 엑기스, 0.189g은 증류 과정에서 증발됨. 왜 이 영혼은
이토록 적은 양의 엑기스만 남겼는지 카민스키는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자신의 날카로운 감각이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그는 자신했다. 표를 붙인 병을 선반 위에 다른 것과 나란히 올려놓기 전에 그는 다시 한번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찌르는 듯한 역한 냄새로 콧구멍이 불타는 것만 같아 카민스키는 이것이 영혼의 검은 부분이리라 확신했다. 그는 피펫의 고무공을 눌러 그 탁한 용액을 빨아올렸다. 그리고 입을 열고 피펫의 내용물을 직접 혓바닥 위에 떨어뜨렸다. 순간 그의 입 전체가 화끈거렸다. 용액은 마치 불처럼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를 태우는 느낌과 함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번지면서 폭죽 터지듯 하더니 잠시 뒤 차츰 약해졌다. 카민스키의 눈은 불 붙인 시가처럼 검붉게 빛났다. 그러더니 돌연 카민스키의 속에서 마지막 숨결을 얻기 위해 누구든 걸리면 죽여버리겠다는 충동이 치솟았다. 카민스키는 한 손에는 가방을, 다른 손에는 살인을 하겠다는 의도를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19. 그녀는 창백한 얼굴과 긴 손가락에 가느다란 손을 가졌다. 깊은 슬픔에 젖어 그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의 뺨을 어루만지고 손가락으로 그의 입술을 쓰다듬었다. 죽음기에서는 프레데리크 쇼팽의 녹턴 작품 번호 9-2가 흘러나왔다. 여인은 남편이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를 나누고픈 마음이 간절했다. 의사는 그러지 말고 집을 나가 약 30분 동안 산책을 하고 오면 어떻겠냐고 말했다. 보통 그렇게 빨리 죽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그녀는 의사의 권고를 따랐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은 숨길 수 없었다. 여인이 신선한 바람을 쐬러 나간 틈을 이용해 사건은 빠르게 진행됐다. 카민스키는 죽어가는 사람의 침상에 다가가 자신의 가죽 가방을 침실용 탁자 위에 놓았다. 의사 노릇에 충실하려는 것처럼 카민스키는 손으로 환자의 이마를 짚어보고 난 뒤 맥박을 쟀다. 그런 다음 의자에 앉은 카민스키는 의사 가방을 열고 검은 가죽 꾸러미를 꺼냈다. 그는 꾸러미를 펼쳐 환자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대략 20개의 작은 유리 캡슐이 저마다 가죽 주머니 안에 들어있다. 캡슐에는 라틴어 약어 표기가 된 표가 달렸다. 마지막 주머니에 든 것은 주사기다. 카민스키는 주사기를 꺼내 손가락으로 캡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로 훑다가 5번 용액을 쓰기로 결정했다. 그는 주사기에 바늘을 꽂은 다음 캡슐 마개를 열고 그 안의 용액을 주사기로 빨아들였다. 그런 다음 캡슐을 다시 닫아 원래 있던 곳에 되돌려 놓았다. 오른손으로 주사기를 든 카민스키는 주사기 꼭지를 엄지로 눌러 주사기 안에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고 바늘 끝에 용액의 첫 방울을 맺히게 만들었다. 왼손으로는 환자의 팔을 잡아 아래 팔의 피부를 두드려가며 주사 놓을 곳을 찾았다. 죽어가는 환자가 고개를 돌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카민스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이제 곧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해했음에도 자신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힘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원통하기만 한 표정이었다. 각이진 의사의 얼굴은 냉랭하기만 했다. 그러나 지금의 냉랭함은 곧 거두어들일 수확을 기대하는 차분함처럼 보였다. 카민스키는 환자의 눈길을 외면하고 오로지 주사 놓을 곳에만 자신의 눈을 고정했다. 그는 주사기를 가까이 가져갔다. 바늘이 워낙 가늘어 환자는 찌르는 바늘을 느끼지도 못했다. 카민스키가 주사를 놓자
용액은 마치 혈관을 태우듯 강렬하게 환자의 온몸으로 퍼졌다. 환자는 고통으로 몸을 비틀었다. 격렬하게 몸을 비틀던 환자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는 다시금 의사를 바라보았다. 죽어가는 사람의 눈길은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는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그 눈빛은 카민스키의 두뇌와 심장과 심지어 그의 영혼까지 환히 꿰뚫어 보았다. 환자는 카민스키의 생각을 읽고 그 영혼의 색을 보았다. 초감각적인 것까지 꿰뚫으며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파하는 환자의 날카로운 눈빛에 불안해진 의사는 얼른 주사바늘을 뽑아 모든 것을 다시 가죽 꾸러미 안에 담고 둘둘 말아 끈으로 묶었다. 꾸러미를 다시 가방 안에 넣은 의사는 동시에 향수병을 꺼냈다. 환자가 마지막으로 꿰뚫 듯이 바라보는 눈길에 카민스키는 혈관에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이윽고 환자의 머리가 힘없이 툭 돌아갔다. 환자의 시선은 무한함 속으로 해체되어 버렸다. 그가 마지막 깊은 숨을 내뱉을 때 카민스키는 파렴치하게도 향수병을 그의 입에 가져다 대며 마지막 숨결을 사로잡았다. 카민스키는 사냥꾼의 잔혹함과 성취감과 보상심리 밖에는 다른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여인이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그녀는 밖으로 나갔던 그 여인이 더는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편이 한마디 작별 인사도 없이 세상을 떴음을 목도한 여인의 눈길은 그대로 눈물로 녹아내렸다. 지금 문턱에 서 있는 여인은 폭삭 늙어버린 노파다. 외모에서 빛나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고통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마치 피부가 얼굴에서 떨어져 나갈 듯이 벌벌 떨었다. 끝내지 못한 작별이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처럼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의사는 일어나 그녀의 손을 어루만졌다. 이렇게 빨리 가시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게 오히려 남편분에게 더 잘된 일입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장의사가 오기 전에 이제 남편분과 작별을 하도록 저는 자리를 비켜드리죠. 남편의 침상 앞에서 여인은 풀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이미 차가워진 남편의 손을 잡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마를 누르며 통곡했다. 가까스로 힘을 추스른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눈물로 흠뻑 젖은 침대 시트 위에 앉았다. 남편은 여전히 눈을 뜬 채였다. 그 눈길은 뭔가 이상하면서도 비밀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읽을 수 없는 메시지였다. 아내는 의례 죽은 사람을 감싸는 평화로운 정적이 없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마치 벽들이 뭔가 해줄 만한 말이 있는 것처럼 속삭인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벽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카민스키는 음험한 미소를 지으며 그 집을 나왔다. 환자는 그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의사와 환자로 거의 반평생을 동행해온 사이이기 때문이다. 환자는 카민스키가 가졌으면 하고 꿈꾸는 매우 드문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의 영혼은 카민스키의 차지가 되었다. 20. 의사는 가방에서 병을 꺼내 탁자 위에 증류기 옆에 놓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병을 가지고 놀았다. 그동안 그는 인간의 핵심, 곧 영혼만 훔친 게 아니라 심지어 꼼수로 살인도 저질렀다. 카민스키는 세상이 자신에게 거부한 모든 것을 반드시 가지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아니, 더 나아가 그는 지금껏 세상에 전혀 없던 존재, 곧 완벽한 인간이 되고자 했다.
물론 카민스키는 자신의 영혼을 빚는 창조에 탁월한 특징만 가진 엑기스, 가볍고 크리스털처럼 투명하며 고결한 품성을 가진 엑기스만 쓸 게 분명하다. 이 고결한 엑기스를 카민스키는 가장 좋은 향수병에 모아 인간이 가지는 모든 선함, 바람직한 품성과 특성과 재능을 남김없이 차지할 생각이다. 새롭게 창조된 영혼은 완벽해야 한다. 이 독특한 생명의 묘약으로 카민스키는 자기 영혼에 썩어가는 부분을 소나무가 상처 입힌 곳을 송진으로 메우듯 간단하게 메우리라. 탁한 용액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카민스키는 아직 몰랐지만 자신의 계획과 맞먹는 것을 찾으리라고 확신했다. 카민스키는 지금까지 사로잡은 영혼들을 즐기고자 그동안 여러 영혼 엑기스를 담은 12개의 병들을 선반에서 꺼내 가장 최근의 영혼 엑기스 병 옆에 나란히 늘어놓았다. 카민스키는 병들이 멜로디를 들려주는 것처럼 느꼈다. 13명의 사람이 남긴 마지막 숨결이 크리스털 안에 담겨내는 울림이다. 병들은 각각의 인생이 가진 독특한 울림으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빚어냈다. 카민스키는 병들 가운데 하나를 손으로 잡아 이름표를 살피고는 마개를 살짝 돌려 열었다. 마개를 병목에서 완전히 빼지는 않았다. 너무 오래 열어두었다가는 영혼 엑기스가 공중으로 날아갈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엑기스는 조금이라도 잃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숨결의 엑기스는 금보다도 더 귀중하다. 카민스키는 코를 병 입구에 대고 이 늙고 아름다운 영혼의 향기를 맡으며 순식간에 펼쳐지는 기억의 만개한 꽃밭을 누볐다. 그는 담배를 피워 누래진 치아가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씩 웃었다. 그리고 병의 마개를 다시 닫았다.